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70%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총 국세 수입은 50%가 늘었는데 근로소득세 징수 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고요.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건설 회사가 이렇게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그 회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으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잠잠해지고 있는 듯하던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카카오 열매처럼 쌉싸름한 경제 뉴스들을 잘 가공해서 달콤한 초콜릿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MBC 양효걸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 작가님은 매일 이거 만드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 열매는 쌉싸름하죠? 네.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박 작가님, 네.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총액이 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70% 가까이 늘었다. 그렇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아침인데 이제 출근 중이거나 퇴근 중에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입맛이 쓴 그런 뉴스입니다. 예. 작년에 국세, 그러니까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그리고 다른 세금 등등등을 다 합친 국세 수입은 5년 전에 비해 50% 정도 늘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기도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뭐 소득이 늘기도 했을 거고, 어쨌든. 그런데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총 수입은 70% 가까이 늘었거든요. 2017년에 거친 근로소득 세수가 34조 원이었는데 예. 작년에 거친 건 57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로소득세가 50조 원대로 올라선 건 작년이 처음이고요. 예. 정부 예상으로는 아마도 올해는 이제 60조 원을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5년간 50% 정도 늘어서 국세 느는 거랑 비슷하게 늘었는데 예. 유독 근로소득세만 70%로 확 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 월급에서 떼어가는 그 세금이 그렇게 늘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야? 그 세금 늘어나는 건 안 궁금한데, 네, 당연히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근로소득세만 유독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일단 정부 얘기로는요, 5년 전보다 월급 받는 직장인 수가 늘었고, 일단 직장 다니던 분들의 월급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5년 전보다 월급 받는 근로자가 195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5년 전에 연봉 4천만 원 받던 박 대리가 지금은 승진하고 박 차장이 돼서 5천만 원을 받게 되니까 네. 내는 세금이 늘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다만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 대략 한 35% 정도는요, 근로소득세를 전혀 안 냅니다. 소득 하위 구간에서는. 네, 이런저런 뭐 각종 공제들을 해주다 보니까 과세 기준에 미달해서 근로소득세를 전혀 안 내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는 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그런 월급 생활자들이 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근로소득세가 이렇게 는 게 정부 설명 외에 다른 이유가 사실은 또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그게?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세율 구간이요, 10수년째 그냥 고정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작년에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고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부터 구간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큰 틀에서는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은 계속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5년 전에 세전으로 연봉 4천만 원을 받던 박 대리가 작년에 차장으로 승진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예. 연봉은 지난 5년간 1천만 원, 그러니까 5년 전보다 한 20% 정도 오르는 거죠. 근데 물가도 지난 5년간 거의 그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거의 제자리인 셈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박 차장이 연봉 4천만 원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한 15% 정도를 내다가 승진해서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구간을 넘기게 됩니다. 소득세율 구간을. 그러면 소득세로 24%를 내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5천만 원쯤 받으시면 그 정도 내셔야죠. 월급 많으십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던 시절에 만든 세법인데, 그렇습니다. 요즘도 똑같이 많다고 보고 많이 떼어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물가는 또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연봉도 거기에 맞춰서 매년 조금씩은 오르는데, 예. 소득세 구간은 지금 물가에 연동이 안 되고 매년 고정이 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자연히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컬러 TV 있으시면 세금 많이 내라는 법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매년 오르는 물가를 감안했을 때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은 자칫 감소할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처럼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 소득세 구간을 이렇게 고정을 해두면 이렇게 하면 정부로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율 자체를 안 건드려도 자연스럽게 증세 효과가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컬러 TV가 보급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 맥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세금 매기는 방법을 출고 가격이 얼마에서 출고 용량이 얼마 이런 식으로 방식을 바꿨거든요. 리터당 얼마만 낸다 이걸로 바꿨죠. 네. 근데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만큼 세율을 높이는 걸로 정했어요. 아 정부가 네. 이렇게 세금 리터당 200원씩 내는 건데 그 200원이 올해도 또 200원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꼬박꼬박 반영해서 세금 걷어가면서 네. 직장인의 세율 구간은 물가가 오르는데 왜 그대로 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딘가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렇군요. 양명월 기자님이 옆에서 들으시면서 그렇지 그건 좀 잘못됐지. 저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끄덕끄덕.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이 세율 구간도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 또는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조금씩 대해서 그거와 연동해서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네. 그거 뭐 올리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네. 가만히 두면 세금 더 들어오는데 그걸 왜 자꾸 그렇죠. 건드려요 그걸. 네. 이제 속으로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자, 나수지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하나 듣겠습니다. 내 집을 지어주던 건설회사가 건설회사 사정으로 어려워져서 중간에 이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네. 집을 못 짓게 되는데 그러면 은행은 나한테 중도금 대출을 그런데 갚으라고 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달 말쯤에 김현우 소장님이 전해주셨던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야기 후속 뉴스 격인데요. 예. 지금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도급순위 80위 정도 되는 중견 건설사입니다. 예. 뭐 지금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 있는 곳은 아닌데요. 근데 이 건설사가 원래도 모회사 도와주려고 회사 돈을 많이 써서 부실해진 상황이었는데 이 작년부터 원자재 가격 오르고 금리 오르고 건설 경기도 나빠지면서 본격적으로 회사도 많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리고 짓던 집들은 다른 건설사에 지으라고 넘겨주거나 아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 이달 초부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건설사가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하니까 이 건설사가 짓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 네. 이 사람들한테 은행에서 문자를 한 통 보냅니다. 무슨 문자요? 네, 고객님이 받은 중도금 대출은 약정에 의해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으니 대출 원리금에 대해 전액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 거죠. 빌려간 돈 갑자기 한꺼번에 다 갚으라. 네, 그런 그래야 얘기네요. 될 이유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다는 게 이유인데 네. 기한이익 상실이 뭐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대출이나 채권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서 네.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예. 대출을 예로 들면 돈을 빌려줄 때는 대체로 갚아야 될 기한이 있죠. 근데 이 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예로 들어서 은행 입장에선 대출 만기라는 기한이 오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계속 이자를 받죠. 네. 그럼 여기서 이 이자가 기한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대출 만기 전까지는 내가 이자만 대면 빌린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역시 기한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소비자 간에 체결한 대출 계약의 유효 기간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 유효성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는 날 정해놓고 약속을 했는데 뭐 헤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익을 보니까 서로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동안 생기는 모든 이익 이게 이제 기한 이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그 기한 이익이 상실됐다는 건 네, 그러면 대출해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거 이자 좀 더 받아봤자 이게 더 이상의 이익이 아니다, 이익이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담보대출이면 담보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하면 은행 입장에선 지금 이자 받아봤자 이거 나중에 원금 못 받을 수도 있겠네? 그럼 이익이 아니잖아. 그럼 담보 이상해지기 전에 더 이상해지기 전에 대출 계약 해지하고 돈 갚으라고 하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쓸 일이 없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있어봤자 큰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중도 상환해버리자 라고 결정하는 것도 크게 보면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금융권 특히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가끔씩 튀어나오는 용어인데 네. 이게 결국은
하여튼 우리의 계약은 깨졌으니 얼른 돈 갚으세요. 네. 그런 얘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또 대출 받을 때도 생각해 보면 한쪽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무턱대고 대출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을 때 보면 빌린 사람이 마음대로 원금 다 갚아버리면 은행이 또 손해니까 네. 그럼 언제까지는 중도 상환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달고 또 반대로 은행은 돈 빌려간 사람이 이자를 자꾸 안 갚거나 아니면 담보 이상이 생겼거나 이럴 때만 이 원금을 지금 갚으라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죠. 그래서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은행의 문자를 다시 해석하면 이 중도금 대출 보증서 줬던 시공사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원금 지금 다 갚아야 될 수도 있어? 라고 보낸 거고 이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짓던 이 일부 오피스텔에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이 대출 받을 때 이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줬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다 지어서 줄 거니까 나중에 건물 다 지으면 이거 어떻게든 분양하든 뭘 하든 해서 이분은 재산이 생기는 거니 돈 갚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증 설계요 해서 보증 쓴 건데 네, 중간에 이 회사가 무너지니까 네, 은행은 그럼 이 돈을 누구 믿고 빌려주란 말이냐. 빨리 돈 받아와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내부에서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피스텔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거 믿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그냥 꼬박꼬박 뭐 이자를 내든 기다리고 있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선택한 건설회사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걸 네, 갑자기 그럼 나는 뜬금없이 오피스텔도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걸 갚으라는 거냐. 네. 그 중도금 지금 건설 공사 비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걱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한데 물론 당장 갚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자를 자세히 보면 은행이 기한이익이 상실됐습니다. 라고 한 건 아니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석하면 지금 당장 돈 갚으려고 할 만한 이유가 생겼기는 한데 우리가 당장 갚으라고는 안 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오피스텔은 지금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다른 시공사가 결정되고 그리고 이 시공사가 그럼 또 그 대출에 대한 약속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시공사가 또 다시 집도 제때 다 지으면 이 원래 약속했던 대출 스케줄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는 새로운 시공사를 못 찾고 그래서 공사가 멈추고 예. 결국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쨌든 대출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중도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내 돈은 지금 저 짓담한 건물에 시멘트 값으로 다 들어갔는데 네, 저 시멘트 덩어리를 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갚아야 되고. 네.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물론 일단 대출을 갚고 왜냐면 안 갚으면 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 갚은 다음에 이후에 시행사한테 아니 처음에 약속한 날짜에 왜 집을 안 지어주느냐 그러면 분양금을 아예 다 돌려주던지 네. 아니면 늦어진 만큼 보상을 해라라는 식의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시행사도 아마 부실해졌을 가능성이 꽤 있어서 예. 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보통 아파트는 지을 때 분양하고 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네, 완공 보증을 해주잖아요. 이런 일 벌어질까 봐 네. 중간에 건설회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시행사는 뭐 그보다 더 작은 회사니까 네. 무슨 일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데 오피스텔은 이런 안전장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요즘에 많이 짓기도 하고 들어가 사시기도 하는데 왜 아파트만 이런 안전장치가 있고 오피스텔에는 이런 안전벨트가 없냐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것도 좀 고민거리긴 하네요. 예. 자, 양효걸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도 좀 들어보죠. 네.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고 다시 공장도 돌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물가를 자극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네, 이제 좀 다 잡았나 싶었던 물가가 이제 중국 경제 리오프닝 활동 재개라는 복병을 만난 건데요. 이 중국의 소비 심리가 최대 명절인 춘제를 넘기면서 차츰 살아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CPI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중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석 달 만에 2%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원자재 시장인데요. 중국이 방역 봉쇄를 풀고 2달도 안 돼서 철광석 가격이 현물 기준으로 17% 올랐고요. 중국이 자꾸 사간다는 말인가 보네요. 네. 구리 가격은 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불렸던 중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물가를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봉쇄를 풀고 뭔가 좀 기지개 켜면서 생산 활동을 시작하니까 네. 근데 그런가 그 규모가 보죠. 워낙 크니까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 중국이 좀 파괴력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방역이 좀 풀린 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보복 소비라는 말이 이제 좀 시들해진 측면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막 봉쇄가 풀렸으니까 보복 소비가 이제 좀 시작이 됐다는 거고 관광만 놓고 보면 이달 초부터 중국이 단체 해외 여행을 이제 한꺼번에 풀었고요. 예. 홍콩, 마카오도 이제 제한 없이 오갈 수 있게 하면서 이 중국 본토의 출입국자 수가 급증했거든요. 거의 봉쇄 이전에 2배 이상 뛰었는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팬데믹 이전에 30% 남짓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뒤집어 보면 앞으로 한 나머지는 60% 이상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거고요. 해외 여행객 아직 늘어나려면 다 늘어나려면 멀었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를 넘긴 1월 중국 CPI는 이런 억눌렸던 여행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 수요가 최대 명절과 맞물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중국 소비 중에 3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온라인 쇼핑인데 한창 2021년부터 중국 정부가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빅테크, 그러니까 소위 대형 IT 업체를 반독점법으로 규제를 강하게 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업체들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또 올랐더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꿈틀거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물가 오르겠네 이런 걱정도 드는데 네. 또 중국이 또 꿈틀거려야 그 꿈틀거리는 나라에 뭐라도 팔고 그래서 우리 경제도 성장하고 네. 또 중국 경제도 또 성장하고 그래야 뭔가 선순환이 될 건데 네. 성장은 좀 하겠죠 그래도 꿈틀거리니까. 네, 그 중국 기업들이 일단 빠르게 이제 대출을 늘리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전국 인민 대표 대회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 이후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소비 부양책을 발표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번 이제 한 처참한 경제 성장률 3%대 이 자존심을 구겼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내수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났다. 곧 미국을 따라잡을 것 같이 하더니 이제는 이제 하향 추세로 넘어갔다. 이런 피크 차이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진작을 통해서 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도 뭐 6개월 동안 또 연장했고요. 주요 지방 정부들은 외식, 관광 쿠폰 등 이걸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지방 정부가 올해 인프라 투자에 쓰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허락을 받은 금액만 채권 발행 한도만 4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풀리면 굉장히 이제 성장 위주로 중국 경제 정책이 돌아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매년 대학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뭐 수백만 명씩 쏟아지니까 네. 성장을 안 하면 이 친구들 일자리 어디서 나올 거냐. 네. 그러니까 성장이 정말 좋은 건지는 생각해 보기도 전에 아무튼 일자리 필요하면 이것저것 자꾸 만들고 돌리고 해야 되겠죠. 네. 중국도. 중국 경제가 그래서 그동안은 세계 경제의 희망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뭐 말씀하신 대로 별로 살아나 봐야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불안 요소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큰 게 이제 바로 중국 GDP의 거의 한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헝다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로 회복을 거의 못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집값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영국 컨설팅 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텅 빈 아파트가 1억 채가 넘을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굉장히 위험한 거는 이게 오래 지속되면 은행 부실 채권이 쌓일 수가 있고 이것도 살리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 연쇄적으로 부실할 경우에는 이 부동산 위기가 경제 위기로도 옮겨붙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게 예전만큼 그렇게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견인하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는 이 내수 회복에 굉장히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예전처럼 세계 공장으로서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할 거냐? 괜히 이거 물가만 올려가지고 다른 나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이고요. 이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중국의 경제 회복이 에너지 가격만 올려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소폭 깎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열심히 철강 사다가 그걸로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의 차를 열심히 팔아주면 그거는 미국의 자동차 값을 떨어뜨리는데
자기들이 다리 짓고 철도 만들고 도로 짓고 그러면 괜히 원자재 가격만 오르고 네. 우리 물가에는 도움 줄 게 없다는 거군요. 미국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그래요. 중국도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경기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거품이 많이 쌓였을 텐데 그런 걸 지적하는 거야 말로는 쉽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그럼 대학교 졸업하고 하는 실업자들 뭘로 먹여 살리냐 우리가. 네. 당신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많이 안 사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네. 괜히 아파트도 짓고 이러는 걸 텐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 이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 회복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단비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DI도 올해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나라 성장치 전망률로 올려잡은 이유가 예.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이었는데 만약에 또 이 세계 공장으로 원자재를 빨아들이면 우리나라가 특히 국제유가나 또 LNG 가격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혹한기는 더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돌아가면 경기는 좋아지고 우리나라에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시 돌아가면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나라에 나쁠 것 같은데 네. 그럼 돌려요 돌리지 말아요 일단은 중국 일단 중국은 돌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돌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 네. 러시아도 꽤 중요한 산유국인데 네. 원유 수도꼭지를 좀 줄인답니까? 예, 잠금 당장은 됩니까? 아니고요. 다음 달 3월부터 하루에 50만 배럴씩 덜 생산하기로 했는데 예.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에 한 1억 배럴 정도 되니까 러시아 감산 규모가 양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게다가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난방용으로 쓰는 원유도 수요가 줄게 될 거라서 예. 러시아가 원유 생산 좀 줄인다고 해서 국제 유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런 게 있죠. 앞서 양우걸 기자님이 전해주셨듯이 중국이 다시 공장을 열심히 돌리게 되면 원유 수입량을 늘리게 되고 수요가 늘면 국제 유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감산을 한다고 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사재기를 하려는 가수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제 유가를 더 자극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괜한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는 일이 러시아에서 벌어진 거라서 신경은 좀 쓰이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유가도 요즘 뭐 80불 선에서 뭐 잘 안 떨어지더군요. 네. 100불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